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탄핵 찬반 집회와 추경, 명태균 특검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참용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를 포함한 전국 현안들에 대해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신동욱 의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엔 품격 토론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함께 주요 정치 현안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국내외 스포츠 소식을 담은 스포츠 먼데이도 준비했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2월 17일 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연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자동차 관세 소식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월 2일쯤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품목별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건데요. 자동차와 함께 반도체 관세도 예고한 바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도입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마도 4월 2일쯤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날이 관세가 적용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날인지는 분명하지 않은데요. 네.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대미 수출품 1위인 우리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 8,900만 달러로 이 중 미국에 판매한 수출액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거의 없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관세보다 더 가혹한 부가세 시스템이 있는 나라들을 관세를 도입한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연방 차원의 부가가치세는 없어도 일부 주정부가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판매세를 도입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일부 공익적 성격의 판매품을 제외하곤 국내 기업에도 다 부과하고 있어 이로 인해 미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등 각국의 여러 관행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해 관세 정책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당일에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기 공급을 차단했다는 사실을 두고 공방이 있었어요. 네, 민주당 내란 국조특위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지역에 전력을 끊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 투입됐던 707 특수임무단은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내부에 진입한 뒤 2층에 있는 본회의장 쪽으로 진입을 시도했었는데요. 네. 당시 사무처 직원과 당직자들이 막아서면서 본회의장 진입엔 실패했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배회하다가 지하 1층으로 방향을 돌렸는데 거기서 분전함을 열고 일반 조명과 비상 조명 차단기를 내렸던 사실이 어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본관 지하 1층 조명이 꺼지면서 5분 48초간 깜깜해졌는데요. 시간상으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킨 지 5분 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면 단전과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민주당은 어제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단전 조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단전 지시를 한 바 없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임의로 지시한 것으로 국회 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단전 조치가 국회의 의사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졌는지 아니면 군의 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 사령관이 주문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 목요일 9차 10차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열리죠? 네, 내일 9차 탄핵 심판이 열리지만 특히 중요한 일정이 있는 빅데이는 20일입니다. 내일 9차 변론에선 서면 증거 조사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입장을 듣는 절차가 진행되고요. 네. 20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집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인데요.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에 대한 신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과 적법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한 총리가 국회 청문회에서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절차적 흥결이나 실체적 흥결을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어 앞으로의 발언이 주목됩니다. 헌재 10차 변론은 20일 오후 2시에 이뤄지는데요. 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신문이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일정을 하루에 모두 소화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헌재의 10차 변론을 25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헌재는 오늘이나 내일 이 요청을 받아줄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선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지고 있네요. 네, 여야 모두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내고 있지만 방식을 놓곤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최고세율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주말 페이스북에서 현재 10억 원 이하인 상속세 면제 기준을 18억 원으로 올리면 수도권 대부분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도 상속할 수 있다면서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하는 국민의힘 요구는 소수의 자산가에게만 이익이 된다. 초부자 특권 감세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고 국회 기재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은 이 대표의 글은 거짓말이다. 지도부 지침이 없다며 상속세 논의를 계속 회피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국정협의체에서 이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에 처음으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지난 주말 독일 미넨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삼국은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삼국의 공동 성명에 이런 내용이 담긴 건 처음인데요. 트럼프 정부의 대중 강경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대만은 중국의 반대로 유엔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앞서 열렸던 미일 정상회담에선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지한다고 합의했는데요.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선 우리 측의 요구로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걸 지지한다는 식으로 적절한이란 문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면서도 한중 관계를 관리해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행사에선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열렸는데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처음 만난 양국 외교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건너뛰고 북한과 거래하는 것 아니냐는 한국 패싱 우려를 안심시키는 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재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예측 불허의 리더십을 지닌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하늘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네요. 네,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입법의 주요 내용을 논의합니다. 교원에게 주기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교육당국 직권으로 휴직이나 면직 처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재발 방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교육단체들은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낙인 효과를 우려해 거짓 답변을 하는 교원이 있을 수 있고 이 법의 핵심인 교육청 질환교원 심의위가 직권으로 휴직이나 면직을 권고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정상적 교직 수행 불가라는 문구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네. 교사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성급한 추진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논의 과정을 더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제도가 치료 기피나 악성 민원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의 체감 온도는 영하 6도 안팎, 남부지방은 영하 4도 안팎으로 느껴지며 춥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도, 대전, 광주 5도, 대구 7도 등에 머물며 어제보다 4도에서 9도나 낮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바람은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지금 강원 영동과 경상 남북도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이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9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밀양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남해 제일지선 함안 쪽으로 서마산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북천안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안산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방화대교를 앞두고 발산역으로 빠져나가는 진출램프 초입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 여파바다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행주대교부터 정체 더 심해져 있고요. 이후로도 동작대교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시사 인터뷰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죠. 신동욱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말에 그 관심 있는 뉴스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법 개정하자고 나섰어요. 예. 이번 주라도 하자 뭐 이렇게 나섰는데 정부와 국민의힘도 추진해 왔던 건데 일단 협상 여지는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최근 여러 가지 법안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클릭이라는 표현의 법안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시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들 아무리 많이 내놓더라도 하나라도 좀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배우자 10억 자녀 네. 8억 뭐 이제 18억으로 18억 상향하자는 정도. 건데 이게 네. 사실은 작년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저희도 냈었죠. 먼저 네. 주장을 했었고 뭐 네. 작년 여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네. 그랬는데 민주당에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연말에 저희가 또 일부 자녀들 정여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일부 법안을 냈는데 네. 상임위에서까지 통과를 시켜놓고서는 본회의에서도 부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연 지금 상속세라든지 또 증여세의 현실화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라는 저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와서 느닷없이 오늘이라도 그럼 할 수 있는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정책이라는 게 무슨 저 아이들 공기놀이입니까? 어제까지는 반대해 왔다가 오늘은 하자 그러면 이게 상속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이슈들과 걸려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유일하게 내세우는 것이 그 집에서 그냥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건 일종의 정치적 슬로건 같은 거거든요. 세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 우리 국민들의 미래의 삶을 위한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이지 살고 있던 집에서 계속 살게 해주겠다. 이런 정치적 슬로건 하나만으로 이런 법안을 내는 것이 물론 뭐 저희도 주장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협상의 여지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만 좀 진지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이 상속공제 부분은 여야 간에 좀
공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있습니다.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거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수 정권의 보수적인 것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어져 왔던 것을 그대로 해주자 어느 정도는 존중하자 이게 저희의 철학이기 때문에 있던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건 뭐 저희가 마다할 건 아닌데 네. 그동안 또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너무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과연 정치인의 물론 뭐 말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믿을 수가 있나? 그리고 상속세 부분도 꼭 하고자 한다면 지금 정책위 차원의 실무 협의체가 늘 있고 네, 네. 상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기재위에서 항상 협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야가.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가 당대표가 갑자기 하자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실무적으로는 안 하고 있다가 당대표가 하자 그러면 하는 집단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예.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최고세율 예. 당초 이제 정부에서 추진했던 안이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었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이건 초부자 감세다. 또 부자 감세 얘기를 꺼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글쎄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전혀 맞지 않다. OECD 38개 나라 가운데 평균 상속세율이 13%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50%로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아마 2, 3위권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 20% 할증 제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인가. 물론 부자 감세라는 거 국민들의 반감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라는 것이 예전처럼 막 성장하는 경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 경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여기서 잘못하면 하락할 수도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네. 의심스러워하는데 이 부분을 뭐 부자 감세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판단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이대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는 세제 개편을 논의하는 것이지 이게 꼭 무슨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적으로 부자 감세다. 부자 감세 그야말로 포퓰리즘적 구호 아닙니까? 저희가 국민의힘이 언제 부자들을 위한 감세만을 주장해 왔습니까?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정말 이재명 대표 이렇게 하루하루 말 바꾸지 말고 좀 진지하게 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안이죠. 예. 민주당이 제안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 이 부분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작년 말에 여야가 상임위 수준에서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가 잘 되고 있었거든요. 필요한 부분들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이 정부 안에서 5조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통과시켰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힘과시한 거죠. 우리 170석 있으니까 예산도 당신네들 마음대로 못해라는 말하자면 실력 과시했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추경 30조 원 주장한 게 지금 주장한 것이 아니고 1월 5일부터인가 민주당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12월 말에 예산 깎아서 통과시켜 놓고 1월 초부터 30조 추경하자. 그 가운데 15조는 이재명 대표의 공약 사업 같은 지역화폐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싫다면 지역화폐 이런 거 하지 않겠다라고 걸림돌이 된다면 포기하겠다고 그러더니 며칠 전에 또 35조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15조가 또 무슨 소비 쿠폰인가 하는 거. 민생회복 소비 쿠폰. 네. 말이 지역화폐에서 소비 쿠폰으로 달라진 거지. 우리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화폐로 나눠주는 것과 소비 쿠폰으로 나눠주는 게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말이 하루하루가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30조 원은 도대체 어떤 규모에서 30조 원인지 정부가 3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소비 쿠폰 소위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어하는 지역화폐 15조 원 정도 하고 나니까 이것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30조나 35조 원 정도 하면 되겠다. 이러는 그 정도로 정말 이 나라 돈을 함부로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 우리 국가 부채가 400조 원이 지금 늘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나라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직접 소비 형태의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뭐 화폐든 쿠폰이든 직접 돈을 막 뿌리는 이런 나라는 지금 뭐 물론 뭐 굉장히 포퓰리즘이 극심한 남미 일부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도 과거에 미국에서 잠시 있어 봤는데 몇 년 동안 이런 것을 주장하는 정치인도 있을 수가 없고 언론도 이런 것을 하자.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자. 이렇게 요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는 곳이 없습니다. 금리를 낮추든지 아니면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하든지 또 그것도 아니면 뭐 은행 이자율 같은 걸 조정을 해서 소위 생산에 들어가는 선순환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지원을 해야지 직접적으로 돈 풀어서 이게 경기 진작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연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실용주의, 잘사니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많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떤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이게 실용주의로 가고 있구나 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희는 미래 먹거리 사업에 관한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거든요. 첫 번째가 정말 반도체 고급 인력들, 연구 인력들, 고임금 근로자들 만이라도 왜냐하면 반도체는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주 52시간 유연화 시켜주자. 그렇다고 저희가 1년 내내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시간을 일을 하더라도 개발하는 시간에 특히 미래 산업에 대해서 개발 인력에 대해서 일주에 뭐 얼마 정도 좀 시간을 좀 늘려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자. 네. 이런 것조차도 지금 민주당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나도 현장 근로자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더라라고 토론회에서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나서 며칠 지나고 오더니 또 안 하겠다. 네, 원점으로 돌아간 원점도 아닙니다. 더 후퇴했습니다. 원래 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부분을 집어넣는 것은 반대하지만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유연화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네. 이제는 그것도 못 하겠다 그럽니다. 특별 연장 근로 그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 할 수 있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거죠? 근로기준법에 예외 조항을 둘 수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논의할 때 우리 기재부에서 어떻게 저희한테 설명했냐면 민주당이 왜 그걸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반도체 부분이 지금 시급하니까 해줘도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분명히 저희가 정부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의 유연화를 통해서 주 52시간을 일부 좀 완화시켜주자라는 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지난주에 저희가 네네. 들은 얘기로는 그것도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저희가 보기에는 뭐 민주노총이라든지 노동단체가 그것 하면 우리 당신네들 지지할 수 없다라는 뭔가 압박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말을 계속 바꾸지 않습니까? 이것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국가 전력망을 확충하는 법안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재생에너지 풍력, 해상 풍력 그 특별법 같은 것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저희는 뭔가 안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왜 안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상속세 부분도 민주당은요 본인들이 원하는 법은 뭐든지 다 통과시킵니다. 특검법안. 그러니까 과반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상속세법, 증여세법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 뭐 상임위에서도 요즘 막 통과시키거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에게 정치적으로만 하자.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왜 안 하지?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너무 악의적이라고 저희는 느낍니다. 그런 부분들을. 네. 본인들이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주말에 있었던 탄핵 찬반 집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광주가 좀 관심이었습니다.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는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구구 집회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정말 이번 사태를 다루는 우리 정치인들의 태도에서 충격과 분노를 느낍니다. 광주라는 곳이 그분들 말 그대로 빌자면 어떤 곳입니까? 우리 현대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가슴 아프게 느끼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동안 저희 보수 정당에서도 많은 뭐 사죄와 또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광주 시민분들이 그 당시의 일로 더 이상 아파하지 않게 굉장히 많은 국민적 노력이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단지 집회를 하겠다는 이유로 강기정 시장 안 된다. 5.18 광장 집회는 안 된다. 안 된다. 5.18 광장 집회. 네. 박균택 의원 거기 가서 해라. 봤더니 쓰레기장이었어요. 어제 광주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오시고 했는데 8,000명 모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언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광주든 대구든 부산이든 우리 민주사회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치가 민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탄핵 반대 쪽 집회에서 22,000명 경찰 추산입니다. 22,000명이 나왔고 탄핵 찬성 쪽에서 8,000명이 나왔다 그래요. 3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3만 명이 나왔습니다. 광주라는 도시에서 금남로에 그 길을 사이로 보셨지 않습니까? 3만 명의 시민이 나왔는데 정치인들은 굉장히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소위 협박을 했지만 어떤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그 안타까운 일은 탄핵 찬성 집회 쪽에서 무슨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을 뭐 몇 분 동안 틀었다는데 그 정도입니다. 저는 광주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분들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는 대한민국의 광주지 광주의 광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5.18의 정신 이런 것들 저희가 100% 저희가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서 지금 집회라는 이 시대 분들이 그 5.18의 정신을 모욕하러 거기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국민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고 그것이 광주든 서울이든 대구든 다 있는 겁니다. 강기정 시장 그 탄핵 찬성 집회에 나와서 반대쪽 분들을 비난하고 시장으로 살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 집회에 오세훈 시장에 나가서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서 서울 시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공직자로서 올바른 길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광주를 정말 좀 놓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 광주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또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지역을 구도를 좀 타파할 수 있는 이런 정치 문화를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서야지 그렇게 하는 건 전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좀 정치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주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전통적인 약세 지역인데 어제 이제 분위기를 보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광주가 변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좀 했어요.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그 부분에는 일부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를 정치공학적 지역으로 제가 네. 분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광주의 탄핵 찬성 집회 이제 8,000명밖에 안 나왔다는 것도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내심으로는 굉장히 좀 불만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국회의원이 한 명이 나가면 그 지역구 분들이 또 몇백 명씩 보통 나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광주 분들이 탄핵의 찬성 반대가 아니라 광주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선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반대하는 쪽의 집회를 성숙한 광주 시민들의 의식으로 인정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분들도 집회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광주 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제가 뭐 정치공학적으로 이건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헌재가 9차, 10차 변론기일을 좀 추가 지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도 받아들였어요. 예.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글쎄 지금까지는 대통령 변호인단도 그렇고 저희 국민의힘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특히 방어권 문제 지금 증인을 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좀 불러달라고 요청한 증인의 상당수 대부분을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비난은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헌재로서는 굉장히 아픈 대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숫자도 적었고 또 정의 신문 시간도
뭐 한 사람당 90분 네, 뭐 맞습니다. 너무 예.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흠결에 대한 논란을 헌재가 의식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은 이렇게 헌재가 뭔가 시간적 데드라인, 시간적 타임라인이라든지 뭐 결론을 정해놓고 뭔가를 계속 진행하는 듯한 모습은 지금이라도 좀 버리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6개월 정도는 적어도 탄핵 심판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미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고 특히 대통령 탄핵이라면 또 지금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크다면 또 헌법재판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 등등을 감안하면 저는 지금 헌재 결정이 문제가 아니고 결정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이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저쪽에서는 시간 끌지 하지 말으라고 네네. 그러는데 시간 끌 수 있으면 끌어야죠. 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들을 얘기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당 소속 40여 명이 좀 항의 방문을 가죠. 예. 야당에서는 지나친 헌재 흔들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요. 어떻습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헌재의 지나친 불공정성이 이런 일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저희 의원들이 적어도 헌재의 결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이의를 안 단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 공정성이라든지 또는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헌재 재판관 흔들기라는 부분도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자 그런다고 국민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건 아니지 않아? 라는 그런 부분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올바르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강승규 의원이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동의자가 국민의힘 의원 지금 절반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 이게 당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당 차원은 아닙니다. 이제 강성규 의원 개인적으로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서 지금 발의를 하겠다고 이제 동의를 받고 있는데 네. 이런 거죠. 이것도 뭐 역시 헌재 방문과 같은 정치적 의사 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숫자가 작기 때문에 어차피 통과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영배 소장 대행의 지금 헌법재판 진행이 굉장히 불공정하다라는 어떤 정치적 의사 표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주도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촉구 결의안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어요.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이거는 민주당 스스로 마은혁 후보자의 추천에 흠결이 있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을 본인의 이름을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회의장은 그런 자격이 없다. 국회 의결을 거쳐야지 권한쟁의 심판 네.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본인들이 처음에는 아니 그렇지 않아. 이거 어떻게 건건이 다 국회 의결을 거치니 국회의장이 하면 돼라고 했다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결의안을 민주당이 발의를 했어요.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는 것은 국회 의결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날 표결에 참여를 안 한 겁니다. 저희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를 저희가 그 헌법재판관으로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거친 네. 후보로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가 복귀를 예고했어요.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SNS를 통해 밝혔는데 당내 입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대표를 하시다가 갔으니까 복귀라는 표현은 어딜 떠나신 게 아닌데 왜 굳이 네. 복귀라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뭐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충분히 본인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뭐 이 질문도 하시겠지만 지금 조기 대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성급한 판단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지금은
대통령 탄핵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지금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저희 당이 좀 집중해야 될 시점이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더라도 충분한 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졌을 때 국민적 분열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에 맞물려서 마구잡이로 막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집중해서 그 부분을 막아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기 대선에 좀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신동욱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반크의 박기태 단장입니다. 광복 80주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해외 교과서와 웹사이트에서는요,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있고 독도가 다케시마 되어 있고 특히 우리 역사가 중국의 속국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방크 활동의 덕분으로 해외 교과서에 우리 찬란한 문화유산이 등재가 되는 거예요. 없었던 내용이 추가되는데 한복도 그중에 하나죠. 처음 방크 공부할 때는요, 해외 외국인들이 너무 한국을 몰랐어요. 한국을 소개해도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을 찾기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한국을 좋아해줘서 지금의말로 한국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고요. 지금은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이 2억 명이거든요. 전 세계 한류팬이 2억 명이에요. 2억 명 한류팬과 함께 한국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가서 이제 지구촌 문제까지도 앞장서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과거에 한국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교과서와 사전에 국한되는데 지금은 AI상에서 너무나 많은 한국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복을 검색하면 김원호가 나오고 창덕궁을 치면 오사카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AI 시대 때 지금은 정보통신 대국으로서 AI 시대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국을 홍보해서 모든 국민이 AI 대한민국 홍보대사 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강하게 부는 찬바람에 먼지가 모두 날아가며 공기는 깨끗해졌는데요. 대신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은데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2도, 체감 온도는 영하 6도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부산은 지금 영상 2도지만 체감상 영하 2도 정도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도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3도, 대전, 광주 5도, 강릉 6도, 대구, 제주 7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9도나 낮겠습니다. 내일은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인데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수요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7도, 대구 영하 5도까지 내려가겠고 이번 주 내내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울릉도 독도는 모레까지 5에서 2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람은 전국적으로 모레까지 강하게 불겠고요. 지금 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또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강원 영동과 경상도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추가 변론기일을 이틀 더 지정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증인들도 받아줬고요. 여론을 좀 의식한 행보인가요? 홍익표 대표님? 예, 뭐 제가 한번 전에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름대로 보수 쪽에서 헌법재판소를 공격한 게 효과를 거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양쪽이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절차적으로도 어떤 논란거리를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걸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인 채택 문제라든지 충분한 변론 기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다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좀 배려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번 기일은 잡았는데 추후에 더 잡을지는 아마 이번 정도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또 상황을 좀 봐야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 2회 정도 한 것으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8차 기일까지 통해 가지고 그동안 이제 12상 비상계엄 이 핵심 관련자 14명에 대한 정인 신문을 마쳤죠. 그걸로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왜? 일국의 대통령직을 파면을 해야 되느냐 마냐 그 판단을 현재 재판관들이 이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현재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또 변호인 측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대응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자신들이 요구한 이제 또 다른 증인들만 하더라도 30명이잖아요. 30여 명 중에 이제 몇 분만 다시 이제 최종 헌재가 판단해서 평의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잡힌 게 이제 9차, 10차 변론기일이에요. 네. 여기에 이제 핵심 또 한덕수 전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그리고 조태용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각종관 조지호 경찰청장 네. 이렇게 되죠. 이분들이 이제 핵심인데 지금 이제 헌재 같은 경우는 딱 정확하게 나름 자신들이 보는 그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이걸 보고 두 번째는 이제 국회 선관위의 장악 시도가 있었는가 네. 이 계엄 선포를 통해서 세 번째는 정치인 체포 지시가 대통령으로부터 분명히 계엄 선포와 함께 있었는지 네. 이 부분을 계속 지금 8차까지 이렇게 변론기를 내서 핵심 증인들로부터 이제 헌재에서의 이제 정언을 본인들이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일궜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9차, 10차까지는 사실상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측의 그런 강경한 주장들을 일정 부분 헌재가 수용한 내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걸 마치고 나면은 이제 최종 이제 쉽게 말하면 변론 기일을 정해서 이제 대통령과 또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최종 변론을 이제 하는 날짜가 잡히면은 앞으로 이제 탄핵 심판 선고일이 확정된다고 보겠죠. 두 분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군요. 근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가 어떻게 보면 3일 만에 다시 증인으로 받아줬어요. 이 부분이 헌재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나 증인 신청에 대해서 변호인 측의 요구를 너무 안 들어준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평의를 통해서 모든 헌법재판관들이 합의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소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추가로 된 대표적인 인물이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홍장원 전 네. 1차장,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 3명인데
그다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100% 유리한 증인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반반쯤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금까지 그 입장을 들어보면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걸 계속 진술해왔거든요. 네. 이건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하지 않죠. 네. 다만 이제 한덕수 총리가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한 뭐 탄핵이 29차례고 단독 입법에 뭐 예산 등등 이런 걸로 해서 정상적인 국정이 어려웠다 이런 주장은 또 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 반반 네 이제 네. 뭐 별로 이렇게 유불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도 아마 지난번 이 조태용 그 국정원장 증언을 갖고 지금 메모의 신빙성 이 문제 네. 갖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 수방사 그 대령이 증언을 하면서 사실상 이 명단이라는 게 홍장원 차장 혼자 가공이 그 메모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지금 동일한 명단을 갖고 있었고요. 최소한 우원식 의장, 한동훈, 이재명 두 양당 대표가 포함된 명단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메모 자체는 도리어 있었다는 것을 국정원장도 인정한 꼴이 된 거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일부 그 어떤 정확성의 문제 있을 제기 그 어떤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메모 자체의 신뢰성, 그러니까 이 그 증거로서의 그 인정은 네. 뭐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조조 경찰청장은 신병을 이유로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아마 핵심은 국회 봉쇄하고 의원 체포와 관련돼서 경찰에게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대통령이 그날 당일 그 쪽지를 준 게 어떤 내용이냐를 갖고 한번 논쟁을 할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조조 경찰청장도 제가 보기엔 썩 그렇게 대통령한테 100% 유리한 증언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 대표님도 지금 이제 쟁점을 조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윤 대통령 측이 신청을 한 증인들이거든요. 예. 그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 측에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저도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그렇게 네. 봅니다. 이분이 그동안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또 국회에서 이제 해제 의결이 이루어지고 국회에서 또 이제 뭐 탄핵 소추까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과 또 국회에서 당시 대통령 권한 대응으로서 또 출석해서 또 대국민 앞에 답변한 내용.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쭉 보면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는 제가 아까 이제 헌재가 마지막 구분 등선을 놓고 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계엄 절차의 위법성을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다루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국방부 당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그런 계엄 건의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대통령한테 계엄 선포 전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 사실 굳이 그 이야기까지는 안 해도 뭐하고 민주당의 해박한 뭐 법률가들이 국회의원들이 지적을 해도 뭐 그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웠을 문제인데 이걸 본인이 자진해서 그 이야기를 한 상황을 보고 이 부분은 자신의 입장이 명확하게 섰구나.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이제 당시 또 이제 이 계엄 절차의 그런 위법성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정상적인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예. 이게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픈 대목이에요. 국회 측에서 그런 질문.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헌재에 와서 이제 뭐 만일 국회 뭐 민주당의 뭐 3분의 이 야권 의원들이 네. 정치적으로 부담 가서 뭐 그렇게 한 이야기다.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국회에서 한 정언 내용이 이런 그걸 번복하면 또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아픈 대목이 좀 많을 것 같기도 해요. 네. 홍장원 뭐 전 국정원 1차장 입장은 이건 뭐 이 사람은 초지일관이고 되려 지금 뭐 핵심 내용인 정치인 체포 지시의 가장 시발점이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방첩사 예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이제 뭐 여러 갈래로 이제 이렇게 체포 관련한 내용이 이제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네 번이나 메모지 형태가 바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이걸 이제 지적도 해냈고 또 그 이후에 또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변인철을 통해서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일정 부분 내용이 확산돼 있죠. 이 부분은 다시 헌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조지호 경찰청장 입장도 이분도 지금 이제 입장이 별로 네. 변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번 이제 헌재에서의 이제 실질적으로 본인의 그런 정원 마지막 변론 기일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최종적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입장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탄핵 심판의 결정적인 뭐 사항이 될 수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또 기적적으로 회생하는 어떤 과정도 또 뭐 고려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변수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표 대표님? 일단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1차적인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경우죠. 헌법재판소가 뭐 예를 들면 저 권한대행에 그 임명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냥 이대로 임명되지 않은 걸로 갈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임명하지 않은 것이 그 저 헌법적 권한을 넘어선 권한대행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될 경우에는 아마 그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임명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강제권 없어요. 예를 들면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모든 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중앙정부 공공기관들이 다들 기속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걸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만약 이것을 계속 거부하면 그 직무유기 그 직권남용 쪽으로 갈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법제처의 의견을 물어보면서 약간의 시간을 끌되 임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만 임명 시점이 그 대통령 탄핵 전일까 후일까는 네, 그게 관심이죠. 네, 그거는 좀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저는 이후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한대행 입장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바로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지 않고 뭐 내부적으로 그러면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제처 관련 부처 법제처 등이나 법무부 등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약간의 시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임명 절차 문제를 좀 하는 식으로 시간 끌기 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때 이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건가 하는 게 남아 있는 거죠.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 방송에서 홍표 원내대표와 또 제가 네네.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홍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 마은혁 전 판관 이 내정자 문제는 이거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또 정치적 합의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홍표 대표는 마은혁 이 재판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헌재 심판 이후에 임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얘기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예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마은혁 이 재판관 내정자를 갖다 이걸 좀 본인의 어떤 사태를 뭐 좀 수용해 뭐 입장을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이분은 내려앉히고 그 다음에 예간의 원내대표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그 합의는 대부분의 추천을 따른다 이래가지고 대부분에서 이렇게 헌재 재판관 내정자를 추천하면 그걸 여야가 수용하면은 그걸 이제 지금 최상목 대대인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아무런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구인 체제가 완성돼서 진작에 이게 순탄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 네. 지난 주말에 가장 여러 가지 핵심 기사 내용 중에 모 언론사에서 이걸 심층 마은혁 이 헌법재판관 임명 네. 문제가 앞으로 탄핵 심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심층 기사가 그 여러 기사들하고 함께 다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나 시기에 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결론은 그 기사의 분석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 이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돼 재판부에 만일 합류를 해버린다면은 네. 이전에 진행한 그런 변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가 있어요. 갱신 절차. 그렇죠. 이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 지금까지 변론기일 절차 8차, 9차, 10차까지도 앞으로 다 할 건데 여기까지 이게 진행된 내용을 제대로 확인도 하고 네. 조서도 한번 보지도 못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심판에 참여할 수 있나 이러면 헌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전에 진행한 변론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면은 이게 4월 초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엄청난 지금 자충수로가 될 겁니다. 처음부터 헌재 재판관의 이런 정치적 편향성의 가장 중심에 서는 인물 아닙니까? 이걸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헌법재판관의 이제 정치적 그 여야가 정치적으로 해법을 찾는 문제는 사실 그건 제가 작년 연말에 네. 그 이동수. 한독수 권한대행 그 당시에 한독수 권한대행 탄핵을 하지 않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그 시기를 놓친 거죠. 그렇죠. 정치적 해법을 찾기에 시기를 놓쳤고 이미 그 이후로는 이제 그 헌법재판관의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이게 넘어가 버린 거죠. 네. 그 모든 절차가.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야 되는 게 이제 그 중요한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떤 판결이 나느냐가 이제 거고 그 판결을 아마 권한대행도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만 임명 시점의 문제만 남아 있다라는 거고. 근데 문제는 지금 그 김성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그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리하냐 이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변론갱신 절차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반드시 그걸 요청할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 저쪽에서 그 일관되게 지금 하는 법정의 전술이 본안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절차적 문제. 절차적 문제를 계속 기술적인 문제를 갖고 지금 시비를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재판관이 충원되면 그 재판관을 포함한 9명이 다시 충분하게 모든 심리를 거쳐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할 거고 그게 안 지켜지면 뭐 절차적 문제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야당들의 입장에서도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시점에서 그 헌법재판관에 들어와서 하는 게 맞는 꼭 좋을까 하는 문제가 좀 딜레마가 되는 거죠. 원시 국회의장인 요청에 있어. 그러니까 권한 제인 심판이에요. 왜 국회의 권한을 갖다가 최상목 권한 대행이 이걸 갖다 임명을 하지 않고 왜 이걸 보류하고 있느냐.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 그래서 헌재가 심판해달라는 거였거든. 그렇게 지금까지 그 미임명 변론 절차를 끝나고 이제 선고 절차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낼 경우 최상목 권한 대행도 이 마 후보자 임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 근래 보니까 민주당 입장이 또 조용해졌어요. 마은혁 후보자 왜 임명 안 하냐고 지금 최상목 지금 현재 대행한테 정치적 압박 안 그러면 당신 탄핵할 거야. 이 소리가 요 근래 며칠 상간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꼬인 게 원래는 바로 임명 그때 처음에 그 선거 일자를 잡았잖아요. 근데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연기되면서 헌법재판소도 약간 스텝이 엉킨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있을 거예요. 마은혁 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이 그 탄핵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이요. 그 등등의 방법을 찾아야죠. 탄핵 찬반 집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광주 집회 그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 물론 이제 5.1 탄핵 반대를 하는 집회가 5.18 광장은 아니었어요. 그 금남로인데 금남로도 사실 상징적 의미가 큰 곳이기 때문에 이 광주에서의 탄핵 반대 집회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태 대표님부터. 그래도 뭐 큰 충돌 없이 그 이제 광주에서 그날 공교롭게 탄핵을 또 반대하는 큰 집회와 또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 양 집회가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경찰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비상 상황이었습니까? 그래서 4,000명의 이제 경찰 그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충돌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했는데 다행히 조그만한 경미한 사고 없이 그냥 양쪽 집회가 다 평화롭게 잘 맞춰졌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대한민국의 그래도 민주주의 수준이 그래도 상당히 성숙해져 있고 정치인들은 지금 현재 강주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이루어지고 물론 종교단체 한 종교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집회지만은 그건 정치적인 집회로 보고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이런 집회 하지 말아달라고 광주시장에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광주시장도 반대하고 또 광주 시민들의 정서도 이건 맞지 않다는 그런 정치적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회에 무려 한 3만 5천 명 정도의 경찰 추산이지만은 집회가 참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윤석열 탄핵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시선과 인식이 있는데 이렇게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도 사실상 5.18 민주화의 상징인 강주 빛고을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낼 수 있었다는 이 자체가 참 요 근래 세태를 많이 반영하는 그런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네. 좀 이재명 대표는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악마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런 성지에서. 그러니까 본인은 분명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강주 시민들이 이 지금 아무리 종교 단체 집회였지만은 사실상 정치 집회였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강주를 모욕하고 또 강주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아무리 막 그냥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당 박지원 전 대표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류해가지고 엄청난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주 시민들 아주 평정심 잘 유지했고요. 또 이 지금 현재 집회에서도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집회 이후에 조그마한 강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드리는 그런 해모스런 또 행동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탄핵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한민국 역시 그래도 민주주의 체제가 성숙해서 시민의식이 이런 정도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헌법적 판단 법관들의 재판관들의 양심에 따라서 앞으로 9차 10차 최종 변론까지 하긴 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비록 헌법과 법률은 입에 댔지만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할지 아니다 이거는 중차다 그래가지고 뭐 파면하는 게 맞다 하는 이거는 올곧이 헌법 재판관들에게 맡겨야 되는 문제예요. 홍 대표님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극우 집회다 뭐 이렇게 좀 몰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광주가 변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내렸어요. 이번 집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시죠? 이제 그 아스팔트 우파가 약간 분화되고 있죠. 네. 이제 지금 정광훈 목사 계열의 한 집회가 있고 여긴 지금 또 다른 저 부산의 한 목사가 중심이 돼서 세이브 코리아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이 정광훈 목사보다는 조금 더 그 온건한 저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뭐 그 막말도 좀 자제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스팔트 우파가 좀 분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광주 대한민국 그 전역이 우리 헌법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광주 아니라 어디서든 그 신고된 집회는 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또 다른 정치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는 남아 있는 거죠. 광주라는 곳에 가지고 있는 그 시민들의 상당한 아픔이 있습니다. 또 진짜 뭐 좀 친인척으로 좀 가면 그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에 의해서 희생되거나 또는 피해를 입으신 분이 다들 연관돼 있어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곳에서 굳이 이런 집회를 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이에 대한 강하게 비판하고 하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상가집 앞에서 노래하고 춤출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려해야 된다. 그런 존중의 마음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명태균 특검법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마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산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제 세이브 코리아의 이런 종교 단체 이제 집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정말 호남 지역 강주든 어디든 호남 지역에 어느 한 군도 하지 않고 이걸 갖다 말 패스해 가지고 해버려 보세요. 이거야말로 국민적 이해감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완전 그럼 뭐 호남 전체가 오히려 지역주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그런 탄핵을 다 찬성하는 게 호남의 분위기고 호남 주민들의 인식인가
이렇게 곡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버커리라는 종교 단체가 나름 자신들이 그런 집회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가 가미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의 방아쇠가 됐다. 이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홍표 대표님? 아직 정확하게 뭐가 뭐 수사나 이런 게 안 나와서 뭐라고 말은 뭐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상당하게 연관돼 있는 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그렇고 그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이나 또는 보수 쪽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왜 그 계엄령을 했을까요? 물어보면 그분들도 잘 모르겠다 그러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식의 비상계엄을 했는지 그 준비도 뭐 아주 체계적으로 제대로 된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리고 합당한 어떤 그런 어떤 중대한 사태가 벌어진 것도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 명태균 게이트 건이 자꾸 이제 그 잠복해 있다가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김봉식 서울청장이 네. 지극히 가정적인 가정사와 관련된 문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것이 영향을 준 것 같다라고 좀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가정사라는 게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요. 특히 부친도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정사라고 해야 그 자식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 그 김건희 여사 그 부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돼서 어떤 가정사와 관련된 문제가 계엄에 영향을 줬을까? 도이치모터스 거는 제가 보기엔 이거 뭐 한두 번의 그 1, 2년의 된 문제도 아니고 이거 갖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물론 뭐 도이치모터스 건도 있겠지만 김건희 특검이 그때 의결이 좀 간당간당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런 등등의 문제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가 황금폰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렇죠. 폭로되는 시점이었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 육성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 이거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비상계엄의 원인이 가정사와 관련된 거라면 매우 정말 이거는 그 비정상적인 비상계엄이었다. 그 비상계엄했다는 걸 사실성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의 파장 김성태 의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명태균 특검법이 이제 요 근래 왜 이제 민주당에서 이 불씨를 갖다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할할 타오르는 어떤 그런 시점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조금 쉬었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죠. 더 기대하게 만드셨습니다. 네, 정책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본격 토론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성태 대표님, 네. 그 명태균 특검법의 파장. 그렇습니다. 이제 이 파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사실 명태균 특검법을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 왜 이걸 불을 할할 타오르게 다시 이제 불을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국회 내일이죠. 오늘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심사 예. 제1소위원을 열어가지고 이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하는 거예요. 네. 이걸 시작으로 이제 27일 날 본회의에서 이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12일 날 이미 민주당 주도로 이제 법사위 전체에서 이 상정돼 가지고 지금 법안 소위로 회부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하나의 이제 절차 과정만 남은 거고요. 네. 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지금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번 20일 헌재 이제 10차 변론기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헌재가 변론기를 더 이상 확대 생산을 하지는 않을 거다. 그 다음 주 정도 이제 뭐 양측의 최종 변론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 선고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올 초중순 늦어도 올 뭐 20일 전후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선 준비 이제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뭐 거의 일극 체제에 통해서 물론 뭐 다른 여러분들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이 독식이 아니라는 정도의 이제 좀 분위기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해주지만은 절대 이재명 대표의 저는 기존 체제는 어떤 경우든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당 전체가 이제 정당 자체가 민주당 대선 캠프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 차원이라면은 이 명태균 특검법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헌재에서 탄핵 선고가 만일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된다. 그 대선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 명태균 특검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국정농단을 통해서 각급 선거에도 개입하고 또 국민의힘 집권당을 이렇게 주무르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반감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명태균 특검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건폰에 담겨 있는 또 오세훈 또 홍준표 있는 국힘의 대선 주자들 이걸로 기스 낼 수 있잖아요. 아, 제가 그 표현은 적절치 않은데 좀 상처를 줄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략적인 특검을 지금 들고 나오는 겁니다. 조기 대선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익표 대표님. 뭐 그런 분 있죠. 제가 보기에 이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 뭐 정치권에서 그 논란이 되거나 정책 입장을 낼 때는 여러 가지 실익도 따지고 공익도 있지만 그 정당의 그 어떤 그 개별적인 이해관계도 따지니까요. 우선 이제 명태균 게이트 자체가 그 국민의힘에서 정상적인 그 이 저 공천 과정이 그 정말 공당으로서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어떤 그 사적으로 그 자기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분명히 공적인 영역입니다. 이걸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 지금 연루돼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게 홍준표 전 그 대구시장, 여권의, 오세훈 시장 등등해서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아마 한동훈 대표하고 유승민 전 대표 정도 빼놓고 두 사람 빼놓고 다 연루돼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름이 언급이 되겠죠. 그렇죠. 계속. 예, 계속 언급이 되겠죠. 그게 그 뭐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는 건데 그러나 결국은 실익은 거두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 국민의힘이 저렇게 반발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99.9%인 것 같고요. 아하. 그렇다면 결국은 저 국회에서 뭔가 이렇게 그 하더라도 결국은 거부권되고 재의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실익은 없습니다. 실익은 없지만 어쨌든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이 뭔가 숨기고 싶고 은폐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는 남겨놓는 정치적 효과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얼마나 이거 전략적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요. 명태균 특검법 이야기 나온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현재 국회 의결 정수를 가지고 이건 언제든지 뭐 완성시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정도로 이제 헌재가 최종 변론 네네네. 변론기일을 잡았죠. 이런 헌재가 이제 탄핵 심판 일정 이런 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을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 특검이 대선을 염두에 둔 특검이 아닐 수가 없다. 검찰 책임도 커요. 검찰이 너무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1차적인 건. 그러니까 특검 논란을 자초한 거고 지금 저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기들 전부 다 관련 없으니까 빨리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론되고 있고 뭔가 연루돼 있는 것처럼 결국은 검찰이 수사를 지지부진해하고 그 관련된 사람들의 실제로 억울함인지 그 연루돼 있는지 또는 억울한 건지 이거를 밝혀지지 못하니까 이런 정치적 논쟁을 더 확산시킨 책임은 검찰에 있는 겁니다. 김성태 대표님,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제 실용주의 내세우고 잘사니즘 뭐 이런 비전도 발표하고 했는데 반도체 특별법 같은 거 보면 주 52시간 예외 적용 같은 거 원점으로 좀 회귀하는 것 같고요. 이번 추경안을 보니까 다시 민생지원금 25만 원 그게 좀 되살아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랬나요? 저기 주말에 상속세법 개정하겠다. 네. 다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본인의 리스크가 흔히 말하는 기본사회 그렇게 해서 기본소득 뭐 모든 게 뭐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물론 자신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 팬덤에서는 절대적인 그 정책에 대한 뭐 지지를 받고 있지만은 또 많은 보수나 또 중도 이런 무당층 입장에서는 그런 정책들이 자클리게 돼 가지고는 상당히 경계하는 그런 목소리가 사회 저변에 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 영역의 어떤 러브콜을 보낸다기보다는 중도 무당층에게 소구력을 가지기 위한 어떤 자신의 그런 실용주의, 실사구시적 그런 실용주의적 뭐 이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민생지원금도 이번에 이제 말 추경에서 굳이 뭐 그것 때문에 말 추경이 안 된다면 그것도 포기할 자기가 뭐 생각도 있다. 그러다가 또 그렇죠. 또 생각이 또 바뀌잖아요. 갔다가 제가 이제 요 대목을 바로 지나는 건데. 그럼 민생지원금 25만 원 이 부분을 끊임없이 작년부터 요구를 해왔으면 그걸 그대로 이제 아닌 말로 가져가든지 이걸 바꿀 수도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불과 이걸 포기할 수도 있다 해놓고 다시 아니다. 반발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벌써 이 기업들하고 이제 자기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걱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기업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의 유연성 부분도 일정 부분 자기가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게 이제 반도체법의 가장 핵심 내용인 52시간 예외 적용 부분입니다. 이 근로시간 단축 52시간은 제가 이제 민주당 당시 합의를 한 건데 그 후속적인 이렇게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AI 프로그램 개발, 계절적 산업 수요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52시간을 적용 총시간 범위 내에서는 뭐 탄력 근로 내지는 여러 가지 근로 행태를 통해 가지고 노동의 유연성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로 했었어요. 그걸 민주당이 그 이후에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는 건데 요 부분도 그 기업 간담회에서는 실컷 그렇게 자신이 이렇게 큰 변화된 모습 보여줬지만 당장 정책위장부터 반대하고 또 자신의 지청 양대 노총에서부터 반발하니까 그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속법 개정 이 내용도 법이 개정되어 봐야 하는 거고 이걸 그 상속법 이 상속세 개편을 갖다 이렇게 내면서도 또 여기에 또 갈라치기가 있어. 전 국민 뭐 아닌 말로 상속 한도를 전체적으로 다 뭐 18억까지 이렇게 높여서 적용한 게 일본은 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갈라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신뢰성도 없죠. 홍표 대표님.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실 그 별 중요하지 않은 건데 중요하게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 주 52시간 문제가 마치 일반인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그 오해가 있었거든요. 이건 그 미국이나 일본, 유럽 국가에서도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라고 그래서 대략 연봉이 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이에요. 고소득 연봉죠. 예, 그러니까 한 10만 불 미국 같은 경우, 일본도 1천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대략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우리 이 법에서도 1억 5천만 원 이상. 네. 예, 그리고 일정 직급 이상의 그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막 들어온 신입 사원이나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중간 관리직 이상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고, 그리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 노사가 협의해서 할 수 있게 이런 걸로 열어놓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특별법보다는 근로기준법상에서 이걸 한번 열어놓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민주당이 이런 걸 관철시킬 때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도는 그 같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놔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보자 하고 노조 쪽도 설득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게 좀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서 되게 아쉬워요, 제가요. 네. 그러니까 우클릭이라고 표현되는 것도 사실 뭐 적절치 않고, 이재명 대표는 난 제자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중도나 약간 보수적인 분들까지도 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변화를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건 사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첫 번째는 그 과정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당 대표가. 지금 뭐냐면 상속세도 벌써 이재명 대표가 먼저 참전을 해버렸는데, 그 주 52시간 문제도 그렇고 그 민생지원금 25만 원 안 하겠다고 얘기도 이재명 대표가 먼저 얘기해놓고 나중에 근데 이게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민주당의 입장은 민생 지원 25만 원은 예산안에 추경에 넣은 거는 여당이랑 협상할 때 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대표가 먼저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마치 이재명 대표 입장이 바뀐 것처럼 그 일반인들한테 네. 오해를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그 이 대표는 과정에 참여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결론에 내야 돼요. 결론에 들어와서 논란이 되면 그럼 우리 민주당이 양보하겠다라고 입장을 내서 그 어떤 그 논쟁을 마무리하는 입장을 해줘야 훨씬 더 좋다. 그래야만 사실 중도층이요. 두 번째 얘기하는 건데, 중도층은 정책이 우클릭했냐 좌클릭했냐의 그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신뢰성과 안정감을 주는 지도자에게 훨씬 더 지지를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리어 저는 아쉬운 거는 이게 과정 관리를 잘못하면서 괜히 공격의 빌미만 준 거 아니냐. 지금 모든 언론이 사설이 보니까 이재명 대표 말 바꾸기 했다, 뭐 신뢰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로 지금 도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과정에 참여하기보다는 논란이 돼서 여야가 합의가 안 되는 시점에서 논쟁이 붙어가지고 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그거는 양보하겠다, 우리가 결론을 내주는 쪽으로 해서, 그러면 뭔가 일을 해결하는 지도자, 그리고 뭔가 결론을 내는 어떤 결단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서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는 게 훨씬 더 유효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 같은 분이 지금 이재명 대표 측근에 있다면은 상당히 우리가 곤혹스러울 건데. 그렇게 지금 현재 모든 내는 그 대처나 또 뭐 대응 방식이 임기응변이라든지 일희일비하는 그런 정치에 능숙한 참모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참모 스태프들의 그런 뭐 지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그러니까 리더십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이렇게 우클릭을 통하고 심지어 보수 중도 무당층까지 이렇게 좀 시야를 넓혀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상당히 안정감을 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포장할지 하지만은 이게 이제 가정의 디테일에는 사실상 디테일에 먼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벌써 당내에서 봐요. 그 미생지원금도 벌써 이미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죠. 다 그런 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실수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준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길었던 출근 정체는 최대를 보이면서 서서히 풀려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하기분기점에서 평촌 사이와 다시 소래터널에서 계양 사이로 정체 길어져 있는데 이 사이 송내나들목 진입램프 2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도 노우지분기점에서 자유로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는 강릉 쪽으로 반월터널에서 북수원 사이와 또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다시 오산에서 남산 사이로 정체인데요. 남사 진위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으로 홍지문 터널 안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정릉터널부터 정체입니다. 강남순환로 수서 쪽으로 봉천터널 안에서는 1차로를 막고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 시즌 프로축구 개막전부터 피말리는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첫 1부 리그에 진출한 안양이 강호 울산을 물리쳤다고요? 네. 뭐 사실은 상대가 안 될 거다. 왜냐하면 1부 리그 우승팀이고 이제 안양 같은 경우는 2부 리그 우승팀이기 때문에 그래도 1부 리그하고 2부 리그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정말 이거는 마치 결승전 같은 경기가 펼쳐졌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선수들이 거의 탈진할 만큼 뛰었는데 후반 추가 시간에 모따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2부 리그 우승팀의 화려한 신고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네. 사실 뭐 울산하게 되면 뭐 3연속 K리그 정상에 오른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홍명보 감독이 있었던 팀이고 그래서 작년에 정말 화제의 팀이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시작부터 잘 갈 것이다 그랬는데 일격을 맞았습니다. 뭐 경기 전체적으로 뭐 점유율이 70%가 넘을 만큼 울산이 지배했었기 때문에 뭐 저희들 흔히 생각하는 이제 전망할 때 한 뭐 1대0 내지 2대0이 울산 승리를 예상했었는데 경기는 네. 정말 팽팽하게 흘러갔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 이제 K리그 우승팀인데 2013년 창단 이후 처음 이제 그 1부 리그에서 승리도 거두고 승점 3점도 거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했을 거거든요. 이 사실 울산의 그 라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서울을 꼽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양 LG 치타스라는 팀이 서울로 옮겨와서 지금 서울 팀이 돼 있기 때문에 안양을 버리고 간 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안양을 서울을 잡으러 간다 이런 팀인데 네.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아주 큰 팀을 잡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거인을 잡았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충전해서 아마 서울전을 기다리지 않을까. 서울 팬들은 또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북 같은 경우에 지난해 아주 힘든 팀이었는데 네. 올해는 시작하자마자 뭐 2대1로 김천을 2대1로 물리치면서 포엣 감독 새로운 감독에게 좋은 출발을 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영표 KBS 해설위원이 시즌을 앞두고 4팀을 우승 후보로 꼽았거든요. 첫째 팀은 이제 울산, 두 번째 팀은 서울, 그리고 세 번째 팀은 바로 이 승리를 거둔 전북인데 전체적으로 그런 팀들이 울산은 처음에 일격을 맞았고 또 전북은 잘 풀어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의외의 팀이 하나 있습니다. 네. 4강으로 뽑은 대전인데요. 대전이 개막전에서 포항을 잡았어요. 사실은 대전도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던 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반격을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주민규라고 하는 국가대표 이제 골게터를 영입했거든요. 이 선수가 홍명보 감독이 지켜보는 앞에서 2골을 넣으면서 팀의 3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그냥 뭐 이길 팀이 이겼다 그럴 것 같은데 경기 자체를 보게 되면 어떤 팀도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것 같아서 올해 프로야구 굉장히 피말리는 승부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4강 3중 3약이라고 하는데 프로축구. 네, 프로축구 4강 3중 3약이라고 하는데 3약은 있어도 3중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잘못하게 되면 7개 팀이 굉장히 혼전을 이렇게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프로축구 올해는 프로야구만큼 좀 재밌을 것 같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영표 위원의 예측 잘 맞아왔었죠? 맞아왔었죠.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토트넘 손흥민 선수 경기가 있었어요. 네. 활약 어땠습니까? 네, 사실 뭐
기대했던 골이나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지만 사실상 공격 포인트를 올린 것 같은 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1대0 승리를 이끌었고요. 그래서 팀은 2연승을 해서 강등권 위기에서 탈출했습니다. 토트넘이나 맨유가 강등권 위기에서 탈출한다는 말이 뭐 실감은 안 되시겠지만 네. 올 시즌 사정이 그렇습니다. 경기 하이라이트는 전반 13분 상황이었는데요. 그 벤탄쿠르 선수가 오른쪽에서 손흥민을 겨냥해서 올려줬어요. 손흥민의 왼발에 걸리는 순간 이건 골이다 싶었는데 수비수 발끝에 걸렸습니다. 튕겨나온 볼이 하필이면 베리발 선수한테 걸렸는데 이 선수가 슈팅을 아주 기가 막히게 찼어요. 근데 이건 또 골키퍼 선방에 막힙니다. 무산되는가 싶었는데 어느 팀에 메디슨 선수가 가볍게 차넣었어요. 이제 뭐 축구에서 흔히 말하는 뭐 주워 먹기 뭐 이런 걸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위치에 네. 쇄도를 해서 그 골을 뽑았고 이 골이 선제골이자 결승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뭐 그 도움 비슷한 공격 결정적인 역할을 했네요. 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싶었는데 물론 이제 본인이 골을 넣지 못하고 공격 포인트를 이제 기록하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운데 전반 26분에 또 마티스텔의 굉장히 좋은 도움을 기록할 기회를 내줬어요. 골을 기록할. 근데 그 선수가 찬 볼도 이번엔 슈퍼 세이브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후반 40분 교체될 때까지 무난한 활약을 펼쳤는데 요즘 손흥민 선수의 골 결정력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손흥민 선수에 대한 견제가 심해져서 이 선수의 그 한마디로 집중 마크를 받는 그렇죠. 거죠. 볼이 가는 길은 또 다 차단당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손흥민 선수가 또 이런 값을 해내려면 지금쯤 한두 골 터져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LA 다저스 스프링 캠프에 합류한 김혜성. 주전 2루수를 꿰차기 위한 치열한 경쟁 외에도 외야 훈련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이제 이무영 기자가 애리조나 현지를 취재하고 있는데 네. 보통은 이제 2루수 하게 되면 뭐 땅볼 펑고를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블 플레이 이런 것들을 연습하게 되는데 네. 갑자기 외야로 뛰어갔다고 그래요. 외야로 뛰어가서 외야 펑고를 받으면서 정말 정확한 송구까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월드 시리즈 우승팀인 LA 다저스에서 얼마나 주전 경쟁이 치열하고 김혜성 선수가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보여지는데 로버츠 감독 자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올해는 팀이나 선수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김혜성 역시 2루는 물론 3루수도 갈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외야에서도 수비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뭐 그런데 대해서는 낯선 외야 상황인데도 김혜성 선수가 좀 수비에 대한 감은 있는 선수잖아요. 타격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데 이제 무키 베치라고 하는 그 메이저리그에서 MVP를 차지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하고 장난을 하면서 수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팀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여유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뭐 항상 이런 선수들이 가게 되면 가장 큰 걱정은 이정우 선수 이후는 부상입니다. 부상 없이 잘 적응만 해준다면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뭐 2루수 주전 자리를 꿰차는 것은 물론이고 어떠한 위치에서도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활약을 펼쳐서 뭐 원래 LA 다저스를 선택했을 때는 본인도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 반지 한번 껴보고 싶은 게 목표였을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봐서는 올해 기대가 됩니다. 한편 이제 부상 회복 중인 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도 이제 훈련을 시작했는데 이정우 선수한테는 특별한 그 주문이 있다고 해요. 감독의 주문이 뭐냐면 다이빙 캐치하거나 이렇게 무리한 수비 하지 마라. 야, 그걸 감독이 주문해요? 예, 감독이 주문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부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타격감이 살아나면서 느끼는 거는 이 선수가 보통 1번으로 해서 테이블 세터라고 해서 기회를 만드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 샌프란시스코의 부족한 타격을 메우는 3번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올 시즌 이렇게 적응만 잘해낸다면 3번 타자 중견수 이정우가 펼치는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활약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KBS 피겨스케이팅 해설위원이기도 하고 피겨 장군이라는 별명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김혜림 선수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네, 지난 14일에 이제 그 하얼빈 아시안 게임이 마치자마자 은퇴를 선언했어요. 사실 김연아 키드로 되게 유명한 선수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해서 정말 털털한 모습 때문에 피겨 장군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별명을 입어왔었는데. 지난번에 그 해설을 하는 모습도 정말 차분하고 잘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준환 또 김채연 선수의 금메달 경기를 정말 실감나게 선수의 입장에서 또 팬의 입장에서 잘했는데 15년 동안 걸어온 피겨 인생을 마감한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해설위원으로 KBS가 어떻게든 묶어두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은퇴 소식이죠. 배구 여제 김연경 지난주 공식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네. 뭐 국가대표는 은퇴고 이제 팀에서도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진짜 라스트 댄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이 선수가 있는 경기를 어떻게든 봐야 되겠다 해서 홈 경기장이 아닌 어제는 어웨이 경기장인 화성 경기장에 3,945명 이게 거기에 매진 관중이거든요. 네. 모든 그 표를 매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는 레전드 김연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이제 플래카드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레전드인 김연경 선수가 뛸 수 있는 경기가 챔피언 결정전까지 합치면 불과 10경기 내외예요. 남은 10경기를 아마 지금 보게 되면 전 경기를 다 매진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김연경 선수가 정말 라스트 댄스를 화려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팬들이 도와주지 않을까. 근데 지금 한국생명 9연승 달리고 있거든요. 사실상 정규리그는 우승할 것 같고요. 그럼 또 챔피언 시리즈에 가서 본인이 못 해본 그 우승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화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연경 선수 은퇴 이후에 뭐 어떤 소망 그런 부분들은 혹시 들리는 게 있나요? 본인은 배구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이제 주변에서도 한국 배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일부에서는 은퇴를 앞두고 재미있는 다큐멘터리가 기획되고 있다는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김환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월 17일 월요일 정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